미안해. 갑자기 급한 출장이 생겨서 토요일 기념일에 못 돌아갈 것 같아. 수학이 넘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휴대폰을 쥔 내 손가락은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이번이 벌써 이달 들어가냐가 일 때문에 우리의 약속을 취소하는 세 번째였다. 또 김 부장님이 시킨 일이야?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차분하게 만들려고 애썼다. 알잖아. 연말이라 회사 실적 때문에 바쁘고 내가 프로젝트 팀장이라 꼭 마무리해야 해. 서연은 빠르게 변명했다. 돌아가면 꼭 보상해줄게. 응? 다음번엔 꼭 같이 있어줄게. 나는 창밖으로 12월의 찬바람에 마지막 낙엽 몇 잔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우리가 함께한 지 3년, 그녀의 일은 점점 바빠지고 나를 만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나는 결국 타협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달력에 표시된 날짜를 응시했다. 2월 29일, 우리의 3주년 기념일. 이틀 뒤 공항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이 관계에 대한 나의 모든 인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가 그 남자와 팔짱을 끼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국제선 입국장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비로소 마음이 식었다는 말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토요일 아침 9시 나는 카페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서연과 함께 보냈어야 할 기념일은 이제 텅 빈 맞은편 자리와 나 혼자만 남았다. 바리스타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님, 여자친구분은 아직 안 오셨나요? 맞은편 커피는 치워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비행기 내렸어. 지금 호텔에 짐 풀러가는 중. 저녁엔 중요한 회의가 있어. 보고 싶다. 나는 보고 싶다는 두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정말 보고 싶다면 왜 기념일조차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민준아? 갑자기 누군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뒤를 돌아보니 대학교 룸메이트 지훈이었다. 그는 쇼핑백 몇 개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너 왜 혼자 있어? 서연이는? 오늘 너희 기념일 아니야?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출장 갔어. 지우는 내 맞은편에 앉아 아무도 마시지 않은 커피잔을 훑어보았다. 야, 민준아. 내가 한마디 할게.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 네가 서연이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지난 반년 동안 서연이 상태가 좀 이상하다는 거 너도 모르지 않아? 무슨 뜻이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지난달에 백화점에서 서연이를 봤어. 어떤 남자랑 같이 있는데 엄청 다정해 보이더라. 지우는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다. 처음엔 동료인가 했는데 그 남자가 서연이한테 어깨동무를 하는 게 아무리 봐도 그냥 동료 사이 같지는 않았어.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너 제대로 본 거야? 내 눈이 아무리 나빠도 사람을 착각할 리가 있겠냐. 지우는 진지하게 나를 보았다. 게다가 그날 서연이가 너한테 야근한다고 했었지? 네가 그날 밤에 서연이한테 시킨 배달 음식 사진을 SNS에 올린 것도 기억나는데 내 머릿속이 위민거렸다. 맞다. 그날 밤 서연이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한다고 했고 나는 일부러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일식 배달 음식을 회사 건물 앞으로 보내주었다. 그녀는 내게 고맙다고 하며 배달 음식 사진과 함께 SNS에 올리기도 했다. 아마 정말 동료였을 거야.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일이 정말 바쁘잖아.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됐어. 내가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친구야. 연애는 말이야. 정신 차려야 할 때는 정신 차려야 해. 카페를 나선 후 나는 목적 없이 거리를 걸었다. 지훈의 말과 서연이 지난 몇 달간 보여준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늘 몸에 지니고 있었고 심지어 샤워할 때도 욕실 안으로 가져갔다. 내가 무심코 다가가면 늘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뒤집어 놓았다. 물어보면 늘 회사 기밀 문서라서
함부로 남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주말에는 늘 온갖 약속이 있었다. 고객 접대, 상사 접대, 거래처 접대. 내가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는 늘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SNS에는 종종 고급스러운 애프터눈 티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왔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서연의 SNS를 훑어보았다. 가장 최근 게시물은 사흘 전이었다. 꿈을 위해 노력하는 매일은 기념할 가치가 있다. 사진은 샴페인 장미 한 다발이었다. 댓글 창에는 J라는 사람이 수고했어. 계속 힘내라고 남겼다. 이 이름은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나는 클릭해서 들어가 보았는데 비공개 계정이었다. 프로필 사진은 포르쉐 핸들이었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역시 서연이었다. 회의 취소됐어. 일찍 돌아가서 쉬고 싶다. 이번 출장 정말 피곤해.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나는 답장했다. 푹 쉬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메시지를 보내고 나는 갑자기 한 가지를 하고 싶었다. 나는 항공편 조회 앱을 열고 오늘 우리 도시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을 입력했다. 서연이 정말 출장을 갔다면 오늘 아침 비행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조회 결과는 나를 멍하게 만들었다. 오늘 아침에는 그녀가 말한 도시로 가는 비행기가 아예 없었다. 가장 가까운 비행기는 어젯밤 10시였고 다음 비행기는 내일 오전에야 있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서연이 출장을 가지 않았다면 그녀는 지난 이틀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 이성적으로는 그녀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녀가 정말 나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지금 물어봐도 더 많은 거짓말만 들을 뿐일 것이다. 나는 증거가 필요했다.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휴대폰 지도를 열고 서연의 회사 위치를 검색했다. 그녀는 오늘 회의가 있다고 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녀는 회사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거짓이라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택시를 잡았다. 기사님, 강남 테헤랄로 빌딩으로 가주세요. 서연의 회사가 있는 건물이었다. 30분 후 나는 건물 맞은편 카페에 서 있었다. 통유리창을 통해 맞은편 출입구를 응시했다. 오후 2시, 주말이라 오피스 건물에는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나는 커피 한 잔을 시켜 창가 자리에 앉았다. 시선은 한순간도 맞은편 현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시간은 1시 흘러갔다. 나는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았지만 서연은 없었다. 오후 5시, 날이 어둑어둑해졌다. 나는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뭐해? 그녀는 답장했다. 회의 끝났어. 너무 피곤해. 호텔로 돌아가서 쉬려고. 나는 이 메시지를 보며 마음속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회사에 없었다. 심지어 그녀가 말한 도시에 없을지도 몰랐다. 그럼 그녀는 어디에 있었을까? 나는 문득 그녀가 예전에 이번 출장이 중요한 고객과 큰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녀의 동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연락처를 뒤져 서연의 동료 영수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영수는 서연과 사이가 좋아 점심을 자주 함께 먹었다. 전화가 연결되었고 영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씨, 웬일이세요? 나는 말을 고르며 물었다. 영수 씨, 미안하지만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서연이 이번 출장 구체적인 상황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저한테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아서요. 수화기 넘어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출장이요? 서연 씨 이번 주말엔 출장 없는데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없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김 부장님이 프로젝트 때문에 가라고 했다고. 김 부장님은 이번 주에 해외 휴가 가셨어요. 어제 막 떠나셨는데요. 영수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섞여 있었다. 게다가 우리 부서 최근에 주말 출장이 필요한 프로젝트도 없어요. 민준 씨,
서열 씨가 혹시 뭐라고 했어요? 휴대폰을 쥔 내 손이 떨렸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의문이 풀렸다. 서연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출장도 회의도 김 부장님의 지시도 없었다. 그럼 그녀는 지난 이틀 동안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 지훈이 말했던 그 남자, SNS 댓글에 있던 제이라는 사람, 그리고 샴페인 장미가 떠올랐다. 마음속에서 갑자기 강렬한 충동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를 찾아가 당장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정말 나를 배신했다면 지금 당장 가서 따져 묻는 것은 나를 비참한 사람처럼 보이게 할 뿐이다. 나는 냉정해져야 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집에 돌아오니 이미 저녁 8시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 탁자 위 아직 듣지 않은 선물 상자를 바라보았다. 기념일을 위해 준비한 선물, 그녀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목걸이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에게서 온 영상통화였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화면에 그녀의 얼굴이 나타났다. 배경은 호텔방이었다. 막 샤워를 마쳤는지 머리카락이 축축했고 호텔 가운을 입고 있었다. 뭐해? 그녀가 웃으며 물었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막 퇴근했어.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평범하게 들리게 했다. 너는 어때? 죽겠어. 하루 종일 회의했어. 그녀는 머리를 닦으며 말했다. 빨리 끝내고 너랑 같이 있고 싶었는데 갑자기 저녁 만찬이 추가돼서 방에 막 돌아왔어. 나는 3년 동안 익숙했던 이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니, 이렇게 당연하게 행동할 수 있다니. 그럼 일찍 쉬어. 내가 말했다. 민준아 미안해. 또 너 혼자 기념일을 보내게 했네. 그녀의 눈에 미안함이 스쳤다. 돌아가면 꼭 잘해줄게. 괜찮아. 일이 중요하지.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방해 안 할게. 잘 자. 영상 통화를 끊고 나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고 몸을 등받이에 파묻었다. 그녀는 연기를 정말 잘했다. 내가 항공편을 확인하고 영수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그녀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그녀가 이전에 공유해 주었던 클라우드 드라이브 계정에 로그인했다. 그것은 그녀의 업무용 클라우드였고 많은 프로젝트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언젠가 급한 일이 생기면 내가 그녀를 대신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동료에게 보내줄 수 있다고 했었다. 계정 비밀번호는 그대로였다. 나는 순조롭게 로그인했다. 파일 폴더에는 확실히 업무 파일들 뿐이었다. 온갖 기획서, 보고서, 데이터 시트. 나는 하나하나 클릭해 보았지만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막 로그아웃하려던 참에 나는 숨겨진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이름은 032구였다. 서연의 생일이었다. 나는 파일을 열었다. 안에는 사진 몇 장만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그녀와 한 남자의 합성이었다. 배경은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남자는 잘 재단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잘생긴 얼굴에 손을 그녀의 어깨에 올리고 있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 두 번째 사진은 해변에서 노을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남자가 뒤에서 그녀를 안고 있었고 두 사람은 카메라를 향해라를 향고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고 서연은 잠옷 차림으로 와인잔을 들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내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마우스를 거의 잡을 수 없었다. 사진 촬영 시간은 가장 이른 것이 석 달 전, 가장 최근 것은 일주일 전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즉, 우리가 아직 함께했던 이 석 달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이 남자와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다른 사진들을 훑어보며
더 많은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그 남자가 타고 다니는 차는 확실히 포르쉐였다. 사진 속에서 차 로고를 볼 수 있었다. 그들은 해변 리조트, 산 정상 레스토랑, 개인 요트 등 많은 곳을 다녔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에 서연은 나에게 야근, 출장, 접대를 한다고 말했었다. 나는 그녀가 늦게까지 일한다고 말했던 그 밤들을 떠올렸다. 나는 혼자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배달 음식을 시켜주고 피곤하지 않냐고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그녀가 고객을 접대해야 한다고 말했던 그 주말들을 떠올렸다. 나는 혼자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하고 그녀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는 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 나는 컴퓨터를 끄고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가슴이 무언가로 막힌 듯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3년의 연애, 우리는 계속 함께할 것이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미래에는 내 자리가 아예 없었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잤어? 갑자기 네가 너무 보고 싶다. 나는 이 메시지를 보며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나를 보고 싶다고? 정말 나를 보고 싶다면 어떻게 다른 남자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나를 보고 싶다면 어떻게 기념일에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버렸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크서클이 짙은 얼굴로 일어났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초췌했고 눈은 핏줄로 가득했다. 나는 찬물로 얼굴을 두드리며 억지로 정신을 차렸다. 지금 내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하나는 서연에게 직접 가서 이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는 것.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계속해서 그녀가 스스로 약점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녀가 도대체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나를 속일 수 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전 10시,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회의 또 하루 종일 해야 해. 저녁에나 끝날 것 같아. 미안해. 나는 답장했다. 힘내. 기다릴게. 그리고 나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공항에 가는 것. 그녀가 정말 출장을 갔다면 분명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것이다. 나는 그녀가 간다고 했던 도시에서 우리 도시로 오는 비행기 중 가장 이른 것이 오늘 오후 3시라는 것을 확인했다. 나는 공항에 가서 그녀가 정말 나타나는지 혼자 돌아오는지 볼 것이다. 오후 2시 나는 공항에 도착했다. 국내선 도착 출구 바쁜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서서 출구의 시선을 고정했다. 3시 비행기는 대략 3시 반쯤부터 승객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기다렸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3시 20분 출구에서 승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내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고 눈은 깜빡이지 않고 나오는 모든 사람을 응시했다. 3시 35분 인파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보았다. 서연이 출구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핑크색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다. 그녀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정교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옆에는 한 남자가 동행하고 있었다. 바로 사진 속 그 남자였다. 남자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그녀의 여행 가방을 밀어주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고 있었다. 서연은 웃으며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하루 종일 회의를 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즐거운 표정이 가득했다. 나는 인파 속에 서서 그들이 내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거리는 100m도 채 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매우 평온해졌다. 너무나 평온해서 나 자신조차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달려가 따져 물고 싶은 충동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도, 심지어 슬픔도 없었다. 그저 이 모든 것을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연극을 보는 것처럼. 아마도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준비를 했기럼. 그들은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남자가 검은색 폴스의 문을 열고 서연의 짐을 트렁크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차에 올랐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차 번호판을 찍었다. 차는 시동이 걸리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뒤돌아 떠났다. 공항을 나설 때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회의 드디어 끝났어. 너무 피곤해 죽겠네. 내일 오후 비행기로 돌아갈 거야. 그때 나 데리러 와줄 수 있어? 나는 이 메시지를 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그녀는 공항에 있으면서 나에게 아직 회의 중이라고 말하고 이미 돌아왔으면서 내일 온다고 말한다. 이 거짓말은 정말 완벽했다. 나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버렸다. 나는 집에 돌아와 방이 틀어박혔다. 창밖은 점점 어두워졌고 방 안도 점점 어두워졌다. 나는 불을 켜지 않고 그렇게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오늘 공항에서 본 그 장면이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그녀가 그렇게 행복하게 웃으며 그 남자의 품에 안겨있던 모습. 그렇게 자연스러웠던 모습. 그렇게 자연스러웠던 모습. 그것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서연의 모습이었다.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녀는 늘 피곤하다고, 스트레스가 많다고, 일이 너무 바빠서 나를 만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 그녀는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 나는 문득 우리가 함께 놀러 간 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생각했다. 마지막 데이트는 언제였지? 마지막으로 그녀가 나에게 그렇게 환하게 웃어준 것은 언제였을까? 아주 오래된 것 같았다. 너무 오래되어 우리 관계가 언제부터 변질되었는지조차 잊을 지경이었다. 반년 전 그녀가 프로젝트 팀장으로 승진한 후부터였을까? 그때부터 그녀는 바빠졌고 야근도 잦아졌고 주말에도 접대가 많아졌다. 아니면 석 달 전 그녀가 그 남자를 알게 된 후부터였을까? 그때부터 그녀는 자주 거짓말을 했고 휴대폰도 점점 더 비밀스러워졌다. 아니면 그보다 더 전, 내가 눈치채지 못했을 때부터 그녀는 이미 나에게 흥미를 잃었던 걸까?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는 맞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평범한 회사원, 안정을 추구하고 수입도 평범했다. 하지만 그녀는 야망이 있었고 더 나은 삶과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원했다. 그 남자는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었다. 좋은 차, 명품, 고급 레스토랑, 해변 휴가.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진심과 불확실한 미래뿐이었다. 이 현실적인 사회에서 진심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휴대폰을 켰다. 메시지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다. 모두 서연에게서 온 것이었다. 오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개의 메시지. 왜 답장 안 해? 바빠? 민준아? 괜찮아? 나 좀 걱정돼. 전화 좀 해줄 수 있어? 마지막 메시지는 10분 전에 온 것이었다. 아직 나한테 화났다면 미안해. 기념일에 같이 못 있어준 거 내 잘못인 거 알아. 하지만 정말 일 때문이었어. 돌아가면 잘해줄게. 응? 나는 이 메시지들을 보며 그저 비웃음만 나왔다. 나를 걱정한다고? 그녀가 나를 걱정할 자격이 있을까? 그녀가 사과한다고? 그녀는 기념일에 같이 못 있어준 것에 대해 사과하는 걸까? 아니면 석 달 동안 나를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하는 걸까? 나는 답장하지 않고 입력창을 열어 한 줄을 썼다. 알았어. 그리고는 다시 지웠다. 지금 이런 말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녀가 인정할까? 설명할까? 아니면 더 많은 거짓말을 꾸며내 나를 탓할까? 나는 그녀의 설명을 듣고 싶지도 않았고 그녀의 위선적인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그녀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내 집에 두었던 옷, 화장품, 책, 온갖 잡동사니들. 나는 하나하나 상자에 담았다. 동작은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어떤 작별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물건 하나하나가 한 조각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이 하얀 원피스는 우리가 첫 데이트 때 그녀가 입었던 옷. 이 책은 그녀가 읽고 싶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사준 것. 이 립스틱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색. 나는 그녀가 이 립스틱을 바르고 나에게 키스했던 것을 기억했다. 물건 하나하나가 상자에 담기면서 한 조각의 추억도 봉인되었다. 정리를 마치니 이미 깊은 밤이었다. 나는 가득 찬 세 개의 종이 상자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너무 피곤하게 느껴졌다. 3년의 연애, 마지막에는 세 개의 종이 상자 속 물건들만 남았다니. 정말 우스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휴가를 냈다. 회사에 가고 싶지 않았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저 혼자 있고 싶었다. 정오 무렵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비행기가 당겨졌어. 오후 1시쯤 도착할 것 같아. 나 데리러 와줄 수 있어? 나는 이 메시지를 보며 어제 공항에서 본 모든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이미 돌아왔다. 지금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그저 이전의 거짓말을 메우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만약 내가 마중 나간다면 그녀는 혼자 여행 가방을 끌고 출구에서 나와 피곤한 얼굴로 내 품에 안겨 얼마나 나를 보고 싶었는지 말할 것이다. 만약 내가 진실을 몰랐다면 나는 분명 그녀를 안쓰럽게 여길 것이다. 그녀를 안고 수고했다고 말하고 맛있는 것을 사주고 다정하게 보살펴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저 역겹게 느껴질 뿐이었다. 나는 답장했다. 나 일이 있어서 택시 타고 와. 잠시 후 그녀가 답장했다. 알았어. 그럼 혼자 갈게. 너 뭐 하는데 바빠?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오후 2시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집에 도착했어. 너 없네. 나는 여전히 답장하지 않았다. 2시 반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소 초조하게 들렸다. 민준아, 어디야? 왜 집에 없어? 나 왔어. 일이 좀 있어서. 내 목소리는 냉담했다. 아, 그럼 언제 돌아와? 너 보고 싶어. 그녀가 말했다. 선물도 사왔는데. 필요 없어. 알아서 해. 나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이 즉시 다시 울렸다. 나는 바로 끊었다. 그녀는 연달아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모두 받지 않았다. 결국 그녀가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아, 너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이렇게 나 무시하지 마. 나 걱정돼. 나는 비웃음을 흘리며 휴대폰을 한쪽으로 던졌다. 걱정. 그녀가 걱정할 자격이 있을까? 오후 4시 나는 집에 돌아왔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즉시 일어서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준아, 드디어 왔네. 전화도 여러 번 했는데. 그녀는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내가 피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고 눈빛에 상처받은 기색이 스쳤다. 민준아, 너 왜 그래? 나는 한때 깊이 사랑했던 이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저 낯설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억울함이 가득했다. 연기 정말 잘하네. 직접 보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그녀가 순진하다고 믿었을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럼 좀 쉬어. 내가 밥 해줄게. 그녀가 말하며 부엌으로 가려 하자 내가 불렀다. 필요 없어. 배 안 고파. 그녀는 뒤돌아 입술을 깨물며 나를 보았다. 민준아, 혹시 나한테 화났어? 기념일 때문에?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가와 내 팔을 잡으려 했다. 미안해. 네가 분명 실망했을 거야. 하지만 정말 일 때문이었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 다음번엔 꼭. 됐어. 내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만 말해. 그녀는 내 말투에 놀라 눈가가 붉어졌다. 민준아, 너 도대체 왜 그래? 이러면 나 무서워. 나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냉정함을 유지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그녀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됐다. 나는 시간이 필요했다. 생각을 정리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끝낼지 결정할 시간이. 말했잖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나는 몸을 돌려 침실로 향했다. 너 돌아가. 나 혼자 있고 싶어. 돌아가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준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 막 돌아왔는데 날 쫓아내는 거야?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 말했다. 나 좀 냉정해질 시간이 필요해. 냉정해지다니 뭘. 그녀가 따라와 내 앞에 섰다.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줘.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한때 나를 매혹시켰던 그 눈은 이제 그저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말했다. 그냥 갑자기 우리 사이에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녀는 멍해졌다. 뭐가 부족해? 신뢰. 나는 이 두 글자를 말하며 그녀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말도 안 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3년이나 사귀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모른다는 거야? 그래? 나는 비웃었다. 그럼 물어볼게. 이번 출장에 어디 갔고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일을 했어?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말했잖아. 프로젝트 논의하고 고객 만나고 회의했다고. 구체적으로는 고객 이름은 뭐고 프로젝트 내용은 뭔데? 너 갑자기 왜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는 거야? 그녀는 당황했다. 나를 의심하는 거야. 그냥 네 일을 더 이해하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말했다. 네가 늘 일 때문에 나를 소홀히 하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기에 우리의 기념일까지 포기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었어. 그녀의 표정이 약간 풀렸다. 민준아, 네가 억울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날 믿어줘. 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 이 바쁜 시기가 지나면 너랑 잘 지낼게.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몸을 돌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 밖에서 그녀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짐 정리하는 소리, 마지막으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떠났다. 나는 문에 기대 눈을 감았다. 이 대화는 그녀가 절대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내가 그녀의 거짓말을 폭로할 때까지 그녀는 계속 거짓말을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거짓말을 폭로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품위 있게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그 후 이틀 동안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서연은 매일 메시지를 보내 내가 뭐 하는지 묻고 보고 싶다고 말하고 언제 만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바쁘다고 다음에 보자고 얼버무려 답장했다. 그녀는 무언가 눈치챘는지 메시지의 어조가 점점 더 초조해졌다. 민준아, 너 정말 나한테 화난 거야? 기념일 일 때문이라면 정말 미안해. 나 한 번만 만나줄 수 없어? 우리 얘기 좀 하자. 나 정말 걱정돼. 너 지난 이틀 동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나는 이 메시지들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그녀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었다. 그녀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알아냈다는 것이었다. 사흘째 저녁, 나는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다.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서연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크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와줄 수 있어? 나 네가 필요해.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왜 그래? 나 무슨 일이 좀 생겼어.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불안정하게 들렸다.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 제발. 나는 시간을 보았다. 저녁 7시.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설명할 수 없어. 와줄래? 나 정말 네가 필요해.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알았어.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나는 짐을 정리하고 회사를 나섰다. 서연의 집으로 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또 연기하는 걸까?
만약 정말 문제가 생긴 거라면 내가 도와줘야 할까? 어쨌든 우리는 아직 공식적으로 헤어진 것이 아니었다. 만약 거짓이라면 그녀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30분 후 나는 그녀의 집 아래층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금방 열렸다. 서연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있었다. 그녀는 호며 차림이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확실히 초췌해 보였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내 품에 안겨 더 심하게 울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안아주지 않고 그저 울게 내버려 두었다. 왜 그래? 내가 물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다. 나는 그녀를 밀어내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다. 탁자 위에는 빈 와인병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소파 위에는 휴지가 흩어져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뒤돌아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목소리를 떨었다. 나 실직할지도 몰라. 오늘 오후에 김 부장님이 갑자기 날 사무실로 불러서 내가 맡았던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고 고객이 너무 불만족스러워서 프로젝트 팀장을 교체해 달라고 했대. 그녀는 말하며 다시 울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에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물러나야 한다니. 억울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비웃음이 솟아올랐다. 그녀가 프로젝트에 많이 노력했다고? 그녀는 지난 석 달 동안 그 남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프로젝트에 노력할 시간이 어디 있었을까?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내가 물었다. 모르겠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그저 너를 보고 싶었고 네가 곁에 있어주길 바랐어. 그녀는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민준아, 그동안 내가 너를 소홀히 한 거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날 떠나지 마. 나 지금 정말 네가 필요해. 나는 내 손을 잡은 그녀의 손을 보았다. 그 손은 사흘 전만 해도 다른 남자의 발에 얹혀 있었다. 서연아, 나는 평온하게 입을 열었다. 내가 질문 하나 할게. 솔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 그녀는 잠시 멍해지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물어봐. 지난 석 달 동안 너 정말 일만 바빴던 거야? 그녀의 얼굴색이 변했다. 무슨 뜻이야? 대답해.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빛을 피했다. 당연히 일만 바빴지. 안 그러면 뭘 바빴겠어? 민준아, 너 왜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 왜냐하면 이제 너를 믿지 못하겠으니까. 내가 이 말을 하자 그녀의 얼굴에 충격받은 표정이 역력했다. 네가 요즘 하는 많은 말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져. 거짓말 안 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난 모든 것을 너한테 말했어. 왜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그래? 나는 비웃었다. 그럼 토요일에 너 정말 출장 간 거야? 그녀의 몸이 굳어졌다. 그랬지. 프로젝트 논의하러 간다고 말했잖아. 그럼 왜 네 동료 영수 씨는 너희 부서에 주말 출장이 없다고 말했을까? 그녀의 얼굴색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리고 왜 네가 간다고 했던 도시에 토요일에 가는 비행기가 아예 없었을까? 나는 계속 말했다. 너 도대체 어디 갔었어? 누구와 함께 있었어? 서연의 입술이 격렬하게 떨렸고 얼굴에서 빗기가 싹 가셨다. 그녀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나를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다.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미약해 거의 들리지 않았다. 뭐라고? 내가 다그쳤다. 말해봐. 어디 갔었어? 그녀는 갑자기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일부러 속이려고 한 게 아니야.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녀가 정말 거짓말을 인정하자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누구와 함께 있었어? 그녀는 울어서 말을 할 수 없었고 그저 계속 고개를 저었다. 말해.
내 목소리는 결국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다. 그건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야. 그가 한국에 돌아와서 몇 번 만났을 뿐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 사진들을 열어 그녀의 앞에 던졌다. 그럼 이건 뭔데? 서연은 사진을 보자마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곳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마음속에서 슬픔이 밀려왔다. 3년의 연애가 결국 이런 결말이라니. 민준아, 내 말 좀 들어봐. 일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그녀는 일어나려고 애썼다. 설명할 필요 없어. 내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다 봤어. 공항에서 너랑 그 남자랑 같이 돌아오는 거. 그녀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그녀는 나를 멍하니 응시했고 입술은 더욱 심하게 떨렸다. 네가 공항에. 응? 내가 공항에 있었어. 내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나 자신조차 섬뜩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너희가 국제선 도착 출구에서 나오는 거 봤어. 그 남자가 네 집 밀어주는 거 봤고 네 허리를 감싸는 것도 봤어. 너희가 탄 포르쉐도 봤어. 그리고 그때 너는 나한테 아직 회의 중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었지. 서연은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그저 부서지는 듯한 울음소리만 낼 수 있을 뿐이었다. 나는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그녀가 갑자기 달려들어 뒤에서 내 허리를 끌어안았다. 가지마, 민준아. 제발 가지마.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약속할게. 맹세할게. 다시는 절대.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민준아. 그녀는 비명을 지르듯 내 이름을 불렀다. 나한테 이럴 수 없어. 우리가 3년이나 사귀었는데 너 우리 관계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걸음을 멈추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사람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너였어. 이 말을 마치고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등 뒤에서 그녀의 히스테리컬한 울음소리와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걸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그 안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바로 사진 속 그 남자였다. 그는 고급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나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시선이 내 뒤로 향했다. 나는 뒤돌아보았다. 서연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쫓아나오고 있었다. 그 남자를 보자 그녀의 표정은 더욱 공포에 질렸다. 남자가 미간을 찌푸렸다. 서연아, 이건...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문 닫힘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혔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 그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절망적인 표정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갔다. 나는 벽에 기대 눈을 감았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모두 서연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하나하나 끊고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겨울밤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불어와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나는 빗속에 서서 고개를 들고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닿게 내버려 두었다. 3년의 연애는 그렇게 끝이 났다. 되돌리려는 시도도 질척거림도 심지어 정식적인 작별 인사도 없었다. 나는 문득 탁자 위에 아직 주지 못한 목걸이가 놓여있던 것이 떠올랐다. 됐어. 이 관계에 대한 마지막 재물이라고 생각하자.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져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을 찾았다. 하준. 그는 나의 고등학교 절친이었다. 나중에 각자 바빠지면서 연락이 뜸해졌지만
나는 지금 말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전화가 연결되었고 수화기 너머에서 금세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웬일이야. 내 목소리는 다소 잠겨 있었다. 하진아, 나 너랑 한잔할 수 있을까? 수화기 너머 2초간 침묵이 흘렀다. 어디야?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나는 목적 없이 거리를 걸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다. 금세 내 옷은 젖었지만 나는 피할 곳을 찾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걷고 또 걸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릴 때까지. 나는 하준이라고 생각했지만 내려다보니 낯선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바로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다. 당신이 민준 씨군요. 빗소리가 휴대폰 수화기에서 남자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와 섞여 들렸다. 몇몇은 거만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민준 씨, 휴대폰을 쥔 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변했다. 내 목소리는 주변의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 차가웠다. 할 말 있어요? 저는 재현이라고 합니다. 서현 씨와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예요. 남자는 군더더기 없이 본론부터 말했다. 당신과 서현 씨의 일도 알고 당신이 오늘 공항에서 우리를 본 것도 알고 그녀의 집 아래층에서 마주친 것도 압니다. 민주는 뒷모퉁이 가로등 아래에서 걸음을 멈췄다. 희미한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시야를 흐렸다. 그래서 전화한 목적이 자랑하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려는 건가요? 재현은 비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숨김없는 우월감이 담겨 있었다. 둘 다 아닙니다. 그저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서현 씨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었죠. 명품 가방, 고급 차, 고급 장소 출입. 이런 것들을 저는 그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틈새를 파고든 거군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솟구치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가 야근하고 출장 간다고 했을 때 그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당신 말에 따르게 만들었군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재현의 어조에는 약간의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연애는 서로 원해야 하는 겁니다. 서열 씨가 저를 선택한 것은 제가 그녀의 야망을 이해하고 그녀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당신은 그저 안정적인 삶만을 고집하며 그녀가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었죠. 그녀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저 제가 줄 수 있는 미래를 더 사랑했을 뿐입니다. 민주는 갑자기 우스웠다. 3년 동안 진심을 다했던 자신이 우스웠고 늘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남의 눈에는 그저 현실에 안주하는 짐일 뿐이었다는 것이 우스웠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저와 서여 씨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선택하든 다른 사람을 선택하든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억울하다는 거 압니다. 재현은 그의 반응을 예상한 듯 했다. 하지만 제가 충고하는데 더 이상 서현 씨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녀는 지금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고 당신 때문에 마음이 복잡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녀를 위한다면 그녀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십시오. 사라지라고? 민주는 자소적으로 입꼬리를 올렸다. 저는 한 번도 질척거릴 생각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그녀의 프로젝트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지나 생각해야 할 겁니다. 당신이 자꾸 그녀를 데리고 놀러 다닌 것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수학이 넘어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어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그건 저와 서현 씨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닙니다. 제 말만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그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저는 저를 배신한 사람에게는 흥미 없습니다. 다시 연락할 일 없을 겁니다. 민주는 말하고 재현이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이 낯선 번호도 즉시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다.
얼굴에 빗방울이 부딪히며 따끔거렸다. 민주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계속 앞으로 걸었다. 목적 없이 걷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았다. 재현의 말은 그가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꿰뚫는 가시였다. 결국 처음부터 그와 서연이 원했던 것은 같은 인생이 아니었다. 그는 잔잔한 안정을 추구했고 그녀는 화려한 성공을 갈망했다. 결국 함께할 수 없었던 것이다. 민준아, 멀리서 하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초조함이 섞인 목소리였다. 민준은 고개를 들어 하준이 검은색 우산을 쓰고 자신에게 빠르게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뒤에는 택시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다. 너 왜 이렇게 다 젖었어? 얼른 차에 타서 몸 좀 녹여. 하준은 우산을 그의 손에 쥐어주고 그를 잡아 끌어 택시 쪽으로 향했다. 차 안에는 히터가 켜져 있었다. 민주는 온몸이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추위에 몸을 떨었다. 하준은 깨끗한 수건을 건네주었다. 먼저 닦아. 감기 걸리지 말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방금 전화하는 거 보니까 화가 많이 난 것 같던데. 민주는 수건을 받아 얼굴에 묻은 빗물을 닦았다.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연이 거짓말을 한 것, 배신한 것, 그리고 재현에게서 전화가 온 일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준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하준은 다 듣고 나서 조수석 등받이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 여자 정말 너무하네. 3년 연애를 그렇게 쉽게 배신하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너를 속이고 그 재현이라는 놈도 나쁜 놈이네. 감히 전화해서 도발까지 하다니.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민주는 좌석 등받이에 기대어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다. 나는 그녀와 완전히 끊었어. 모든 연락처도 차단했고 이제 각자 잘 살자. 너는 참 담담하게도 말하네. 하준은 한숨을 쉬며 그에게 따뜻한 생수 한 병을 건넸다. 하지만 네 마음이 편치 않을 거라는 거 알아. 3년의 연애가 말처럼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 울고 싶으면 울어. 참지 말고. 민주는 생수령을 따서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약간의 한기를 몰아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눈에는 눈물 대신 깊은 침묵만이 있었다. 울음이 안 나와. 그냥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좀 어이없기도 하고. 내 진심을 다 바쳤던 것이 아깝고 그런 사람에게 3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한 것이 어이없어. 하준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런 나쁜 생각하지 마. 연애에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가 없어. 그저 맞지 않는 것뿐이야. 그녀가 너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건 그녀의 손해야. 앞으로는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바람도 쐬고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을 거야. 택시는 우리가 자주 가던 삼겹살집 앞에 멈췄다. 이미 늦은 밤이었지만 가게 안은 여전히 시끌벅적했다. 두 사람은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아 숯불구이 한가득과 맥주 몇 병을 시켰다. 맥주잔에 거품이 가득 차올랐다. 민주는 잔을 들어 하준과 부딪히고는 고개를 젖혀 한 번에 들이켰다. 매콤하고 쌉쌀한 액체가 목을 태웠지만 혼란스러웠던 그의 머리를 조금이나마 맑게 해주었다. 사실 내가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민주는 잔을 내려놓고 꼬치 하나를 들어 천천히 씹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늘 몸에 지니고 있었고 심지어 샤워할 때도 욕실 안으로 가져갔어. 주말에 늘 야근한다고 말했지만 SNS에는 고급스러운 애프터눈 티 사진을 올렸지. 나한테 점점 더 냉담해졌고 포옹조차 형식적이었어. 네가 너무 그녀를 믿었어. 하준도 맥주 한 모금을 마셨다. 너는 늘 우리가 3년이나 사귀었으니 관계의 기초가 튼튼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어. 특히 욕망 앞에서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술잔을 가득 채웠다. 예전에는 늘 진심이 진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깨달았어. 모든 노력이 보답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 관계가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걸.
어떤 사람들은 그저 내 인생에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야. 나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떠나는. 그날 밤 두 사람은 많은 술을 마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부터 졸업 후의 고군분투, 그리고 연애에 대한 생각까지. 민주는 마음속에 쌓여있던 억울함, 분노, 분함을 모두 술김에 털어놓았다. 마음이 점차 가벼워졌다. 새벽 1시 삼겹살집이 문을 닫자 두 사람은 서로 부축하며 가게를 나섰다. 비는 이미 그쳤고 밤하늘에는 드문드문 별 몇 개가 떠 있었다. 공기 중에는 비 온 뒤의 상쾌함이 감돌았다. 하주는 민준을 집에 데려다 주었다. 떠나기 전 그는 신신당부했다. 푹 자고 일어나면 다 지나간 일일 거야. 내일 전화할게. 바람 쐴 겸 같이 나가자.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다. 집 안은 칠흑 같았다. 그는 불을 켜지 않고 더듬더듬 소파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목걸이가 들어있는 선물 상자가 여전히 조용히 놓여 있었다. 마치 이 끝난 관계를 무언으로 말해주는 것처럼. 그는 다가가 선물 상자를 들고 열었다. 목걸이 펜던트가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났다.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서연이 SNS에서 좋아요를 눌렀던 디자인이었다. 그는 이 목걸이가 기념일에 그녀를 기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건네줄 기회조차 없었다. 민주는 목걸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상자를 닫았다. 일어나 쓰레기통 옆으로 가서 망설임 없이 던져 넣었다. 관계가 이미 끝났으니 이런 기념품들을 남겨두는 것은 그저 번거로움만 더할 뿐이다. 차라리 완전히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나았다. 그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침대에 눕자 술 기운이 올라와 머리가 약간 어지러웠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서연을 생각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 배신과 거짓말을 생각하지 않았다. 점차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햇살에 눈을 떴다. 창문 틈새로 햇살이 비집고 들어와 바닥에 따뜻한 빛을 뿌리는 것이 보였다. 창밖에서는 새소리가 맑고 경쾌하게 들려와 며칠간의 우울함을 걷어냈다. 그는 일어나 커튼을 걷었다. 12월의 햇살은 눈부시지 않았지만 충분히 따뜻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공기 중에는 햇살 냄새가 섞여 있어 상쾌하고 치유되는 듯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하준에게서 온 전화였다. 깼어? 나 너희 집 아래야. 같이 등산 가자. 바람 쐴 겸 신선한 공기 좀 마시자. 바로 내려갈게. 민주는 웃으며 답했다.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벼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빠르게 씻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하준의 차는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었다. 그가 나오는 것을 보고 하준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차는 아파트를 빠져나와 도시 외곽의 산을 향해 달렸다. 민주는 차창에 기대어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그는 한 관계를 잇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상처들은 과거가 될 것이다. 미래의 나날들 속에서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잘 살아갈 것이다. 언젠가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믿었다. 등산하는 내내 하주는 그와 함께했다. 두 사람은 웃고 이야기했고 피곤하면 멈춰 서서 산 아래 풍경을 바라보았다. 산 정상에 서서 발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자 치아가 탁 트이고 마음도 확 트였다. 민주는 두 팔을 벌려 산바람을 느꼈다. 모든 불쾌함이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산에서 내려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하주는 그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민주는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집 안은 맑고 따뜻했다. 그는 방을 정리하고 서연이 남긴 흔적들을 깨끗이 치웠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아무 채널이나 틀었다.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내용은 이러했다. 민준아, 내가 잘못했어. 재현의 지시대로 한 일이었고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자 그도 나를 외면했어.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나 정말 잘못했어. 민주는 문자 메시지를 보며 눈빛이 평온했다.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그는 이것이 서연의 번호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새 번호로 보낸 것이 분명했다. 그는 답장하지 않고 이 번호도 즉시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껐다. 그는 서연의 지금 후회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몰려 기댈 곳을 찾으려는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상처는 일단 생기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 그가 주었던 기회를 그녀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이제 그 결과는 그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뿐이다. 민주는 TV를 끄고 발코니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했고 달빛은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앞에 있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하며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먹구름은 언젠가 터지고 햇살은 늘 찾아온다. 그렇게 사라진 사랑은 그저 인생길의 한 장의 간주곡일 뿐 진정한 주선율은 영원히 자신을 사랑하고 앞을 내다보는 것이다.